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두고 국회에서 인구와 기후 포럼을 출범시키며 정치 보폭을 넓히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다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지난 3.8 전당대회 때 당대표 불출마 선언 이후 지역구 활동에 집중해왔던 나경원 전 의원. 나 전 의원은 수도권 인재난으로 고심하는 국민의힘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나경원 전 의원이 바라보는 내년 총선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네, 최근 중앙정치에 거리를 뒀던 중진 정치인들이 포럼, 세미나 등을 열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주 인구기후 포럼을 창립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나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24일이죠. 국회에서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총회를 가졌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채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어떤 배경에서죠? 제가 지금 모두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조금 확대 해석하시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인구와 기후는 뭐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요. 그렇죠. 글로벌리 또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계속 제가 관심을 가져왔고 그래서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책적 대안도 만들고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 어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법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네. 사단법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달 준비해서 또 정말 뭐 대한민국의 석학들이라는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8월 24일에 이번에 창립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총선과 상관없이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 저도 네. 늘 관심 있었던 제 진심을 어떻게 보면 정책이나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좀 기여하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총선이 아니라고 그러시면은 그럼 대선을 위한 싱크탱크냐 이런 또 아니요, 질문이 그래 나올 수 너무 있잖아요. 아니 확대 해석하시지 말고요. 네.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니만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네.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특히 네. 최근에 아마 폭우, 폭염 이런 거 보시면서 그렇죠. 야, 기후 문제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목전의 문제고 지금의 네. 문제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고요. 네. 인구 문제는 뭐 얼마 전에 그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캘리포니아 법과대학 교수가 대한민국 출산율 듣더니 대한민국은 망했구나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는 그 장면이 굉장히 네. 화제가 됐는데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근데 이번 창립총회 국민의힘 지도부 대거 참석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 내년 총선 성패가 수도권에 있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나 전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 여권 안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듣고 계세요? 글쎄 뭐 수도권 위기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제 포럼 창립일이 또 비슷한 시기하고 겹쳐져서 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시는데요. 사실 저는 뭐 수도권의 민심은 선거 직전까지도 모른다. 네. 수도권은 항상 언제든지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늘 위기가 될 때도 있고 또 기회가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친 패배감도 금물이지만 지나친 자만심도 금물이다. 네. 결국 수도권 선거를 우리가 접근할 때는 자신감은 갖되 자만하지 말자. 그리고 끝까지 민심을 정말 겸허하게 받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선거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기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최근에 아주 모든 이슈가 너무 양극화되거든요. 네.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또 지나치게 패배감만 가져서는 안 되고요. 차근차근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구에서 법률, 세무, 회계 등과 관련한 전문가들을 모아서 보니까 이게 나봉이 봉사활동이라고 네. 돼 있던데 그 집중해 네. 왔잖아요. 네. 실제 뭐 지역민들 만나서 활동하면서 민심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뭐 지역구 민심을 제가 또 어찌 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대한민국이 극단화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 지역도 또 그렇게 국민의힘의 세가 아주 센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늘 또 그러한 부분을 느끼죠. 그래서 뭐 영상이 나오는데요, 사진이 나오는데 나봉이가 나랑 함께 봉사하는 이의 준말입니다. 나랑 함께 봉사하는 이.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할 일은 더 지역민들 속에 들어가서 더 모시고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해서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걱정이 앞으로 더 이러한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철규 사무총장이요. 네.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 못한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됐잖아요. 나전에는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이기론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 항상 보면 공천을 앞두고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같은 점을 염두에 둔 언급인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뒷 배경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가 사실 당 내부에서 스스로 우리를 걱정하고 비판하는 것은 좋대. 네. 이것이 밖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셀프 디스하는 발언을 밖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과 관련된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을 앞두고 분열하면 저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공천이라는 게 하나의 드라마거든요. 네. 이제 이걸 어떻게 드라마를 잘 쓰고 또 그것을 어떻게 잘 연출해서 드라마를 보여주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예컨대 이런 거죠. 뭐 우리가 공천 과정에서 뭐 배제해야 될 인물 또 같이 가야 될 인물들이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것도 순서가 바뀌거나 네. 또는 그 시기하고 잘 안 맞으면 또 그 모양이 자연스럽지 못하면 불필요한 우리가 공격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의 지지율이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로 갈 수 있는 원팀이 될 수 있는 이 과정을 잘 만들어 가야지 될 것이고요. 그런 걱정으로 하신 말씀으로 읽혀지긴 하는데 네. 또 반대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역시 또 그런 선거 승리와 당의 승리를 위한 생각들이라는 것을 서로 좀 이해하고 더 넓고 포용적으로 당의 하나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선거의 그 3요소로 통상 뭐 인물, 구도, 이슈를 꼽습니다. 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힘의 가장 절실한 것은 어떤 것으로 보세요? 가장 절실한 거요? 네. 저는 뭐 다 뭐 인물, 구도, 우리가 또 하나 이슈, 이슈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요. 모두 다 뭐 조금씩 그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어느 게 딱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이 국민의힘은 하나도 없어 이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인물로 충분해 이것도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인물도 계속 우리가 발굴할 분들이 있고요. 구도 결국 선거 구도는 앞으로 공천 과정하고 관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면 우리 구도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네. 지금 아마 그런 걸 좀 기다리면서 잠재적으로 이런저런 형태를 만들어서 대기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데요. 결국 그쪽에 힘이 몰려가서 분열되는 것보다는 네. 그쪽의 힘까지 우리가 다시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는 거는 역시 공천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는 구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네. 있죠. 그리고 이슈는 지금 현재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좀 더 민심, 뭐 민생 이런 이슈를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챙겨봐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최근에 LH 사건 같은 거는 저희가 잘 접근한 이슈인데요. 또 그 외에도 정말 저희가 민생 관련된 이슈는 더 적극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을 둘러싸고서도 당내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함께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뭐 한편에서는 또 새로운 또 신당론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지켜보세요? 뭐 쉽게 신당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다 있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신당해서 그리 뭐 소위 재미를 봤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쉽게 신당을 만들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 뭐 우리가 지금부터 뭐 누구는 같이 가고 누구는 배제하고 이런 논리 이런 그런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생각들을 좀 열어보고 같이들 좀 한번 서로 생각을 좀 열어보는 건 어떨까 지금 단계에서는 네. 그런 정도 생각입니다. 네. 내년 총선 정권 심판론, 뭐 야당 견제론 뭐 관련해서 여러 이제 여론조사도 나오는데 어떤 게 더 핵심 이슈가 될까요? 글쎄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선이 끝나고 한 중간쯤 되는 총선은 일종의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먹힐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로 보면 내년 4월 선거는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먹힐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정권은 교체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절반의 교체였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가 워낙 거대 야당이 지금 국회를 좌지우지하니까 정말 정권이 교체돼서 힘있게 방향대로 정권 교체한 그 국정 철학의 방향대로 움직였느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많은 국민들이 대답하실 거고요. 네. 특히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단체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야당이 가지고 있었던 곳이 많아서 이번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권 심판론이 그렇게 맥히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보면 절반으로 나오죠. 여론조사도. 그래서 지금부터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수도권 위기론도 그렇고 이런 정권 심판론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요. 다 지금부터 하기 나름이다. 네. 어떻게 보면 선거 앞두고는 정말 마지막 한 달, 뭐 마지막 2주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심을 잘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수도권 인물난과 함께요. 한동훈 장관 차출 얘기가 이어집니다. 최근에는 뭐 선대위원장 얘기도 나오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쉽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다 쓰고 싶은 게 선거를 하는 입장이겠죠. 네. 근데 사실 이제 본인의 생각이 먼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한동훈 장관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좀 계획이나 꿈이 꽤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저희도 그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에 그 자원을 바로 쓰는 것이 좋을지 다음에 더 좋은 방법으로 쓰는 것이 좋을지 생각을 할 텐데요. 뭐 저는 결국 본인이 결정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전체 우리 여권의 큰 그림하고도 좀 연관시켜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등록했습니다. 사실 원인 제공이 된 분인데 공천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 말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김태우 전 구청장의 경우에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공천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태우 전 구청장 그 당시 이제 특감반 단원이었죠. 김태우 전 특감반 단원의 양심 선언이 있지 않고서는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또는 유재수 전 부산시장의 그런 비리 의혹이라든지 그래서 사실 뭐 전부 이 형을 선고받고 그러니까 유재수 사건은 지금 1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지금 2심 중이고요. 환경부 장관은 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미 모든 사건이 끝났죠. 1심에서는 무려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도 됐는데요. 이런 사건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강서구청장이 지금
강서구청장이 자격을 상실하고 이런 보궐선거가 있게 된 것은 그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때문인데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양심 선언과 양심 선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가 만든 원인을 제공한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를 못 낸다? 이건 맞지 않다.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이렇게 막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문제를 오히려 우리가 참 김태우 전 구청장 덕에 이런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우리가 밝혀냈다 하고 이런 부분을 다 칭찬해 줘야 되는데 네. 공천하고 맞물리면서 약간 좀 묘한 형국이 되어서 좀 안타깝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슈로 불거진 것 중에 하나가 홍범도 김재진 장군 동상 철거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 광복절 축사를 갖고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문재인 정권 5년을 생각했어요. 그때 뭘 했느냐. 광복절에 늘 김원봉 서원을 끌고 나왔어요. 네. 김원봉이 어떤 사람입니까? 독립운동을 했다고 했지만 북한 정권 수립의 1등 공신이고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난파 간첩을 보내는 거에 좌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도 한마디로 김원봉 서운하자. 또 정율성이라는 아시다시피 북한 군가도 짓고 중국 군가도 작곡한 공산주의 지금 논란이 되고 독립운동가의 있죠. 네. 손녀를 방중에서 처음 만난 독립운동가가 정율성의 손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 중에서 사회주의를 일시적으로 독립운동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독립운동가로 인정해 주는 게 맞다. 네. 그러나 독립운동가가 결국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를 한 공산주의를 위한 독립운동이었다면 저는 그분들은 서운해 줄 수 없다는 네.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홍범도 장군은 그런 면에서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네. 좀 철거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조금 그런 생각입니다.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네, 입장이시군요.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때 네. 이제 배경 등을 두고 여러 이제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네. 보이지 않는 손에 작동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현 지동부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그때 뭐 왜 그만두셨는지 배경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뭐 그 말씀을 이제 그만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도부에 저는 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그때도 제 입장이 그냥 대를 위해서 항상 손은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도부는 뭐 지도부가 하는 일이 워낙 많잖아요. 대야 관계가 있고 대통령실 관계가 있고 대국민 관계가 있는데 어떠한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어떠한 부분은 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무난하다 이렇게 봅니다. 무난하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차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인지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뭐 저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 자체는 굉장히 잘 설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부족했던 부분, 뭐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렸던 부분이라든지 또는 역사 문제라든지 한미 동맹이 좀 더 강화돼야 됐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전체적인 큰 국정 방향은 아주 잘 설정이 되었는데 이제 다만 이제 그것을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워낙 이제 추진력 있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좀 디테일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 네. 너무 추진력이 있다 보니까 좀 이게 받아들이는 쪽에서 좀 이 받아들이는 온도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부분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보좌하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 동작을 당협위원장이잖아요. 내년 총선에서 뭐 지역구 탈환을 위한 움직임 본격화하실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난 몇 달 동안 이미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선거에는 왕도가 없다. 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뭐 열심히 아무리 다녀도 제가 정말 모든 선거 국민을 만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냥 제 진심을 다해서 그냥 성실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승리를 위해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선거 공학적 접근에 매몰되다 민생을 등지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의 이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제2의 태평양 전쟁입니다. 우리 어민들의 생계, 대한민국의 수산업 지켜야 합니다. 바로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이고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일본의 심부름꾼 대리인 대변인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리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무책임하게도 괴담과 선동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행태는 우리 수산물 불매 운동과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선전선동은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을 위한 무서운 정치쇼입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님, 민주당 주말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장애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규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연결지어서 비난했네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슈로 덮으려는 전략이다라고 간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정면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네. 다른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장외 투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사법 리스크 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심해지고 조만간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본인으로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와 같은 것을 여론을 통해서 물타기 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물타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현근택 부원장님,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로 인한 그 일본의 피해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는 뭐 찬성은 아니다 이러고 입장이 있지만 이제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일본 측 특히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준치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해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뭐 수산물 수입하라고 할 때 거절할 명분이 없죠. 문제 네. 없다 그랬는데 왜 수산물 수입 안 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피해 배상 문제인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6, 7천억 만들어서 배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도 이제 당장 어민들이라든지 수산업 종사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상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명분이 없어요. 네. 정부에서는 문제 없고 기준치하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보상할 근거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법적으로 일본의 구상권 청구까지 하는 것까지 무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연관지어서 비판한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요, 이재명 대표와 사법 리스크와 아무 관계가 없이 계속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방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기적으로 뭐 겹친다 그래서 그게 관련되는 건 아니고 오염수 문제는 뭐 전 인류의 문제입니다.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 전면적인 수입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홍콩도 10개 지역에서 금지하고 있고, 그럼 뭐 중국하고 이재명 중국 수입 금지라든지 아니면 홍콩도 이재명 뭐 사법 리스크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입 금지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관계없는 이슈입니다. 네, 최 변호사님, 유승민 전 의원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왜 침묵하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번지수가 잘못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 그 미국 캠프 데이빗 회의 당시에 의안을 설정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찬성해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용산은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그 의제가 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뜻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네. 나아가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금 여당 측의 그 어떤 기본적인 기조는 세 가지로 명확합니다. 하나는 방류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한다는 점 네. 하나, 또 나아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감독을 계속하겠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 어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후쿠시마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은 결연히 반대한 이 부분이 명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수입을 하고 다 허가를 하고 일본 측을 대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측 얘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다 녹아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설전도 있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원과 설전하는 건 격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하태경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성공적으로 끌어들인 거죠. 왜냐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오염수 문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랬으면 그전에는 사실은 보통 이제 윤건영 의원 통해서 입장을 밝히거나 그랬죠. 이랬었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대응했으면 제가 보기에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직접 대응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또 반박하지 않습니까? 본인 얘기랑 왜 다르냐? 이러면 이제 다시 본인이 반박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야당 의원이야 당연히 이제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뭔가 본인의 이름을 좀 알리고 싶겠지만 네.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그냥 윤건영 의원이 처음부터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노력 중요하잖아요. 정부 주말 안에 원자력 전문가를 IAEA 후쿠시마 사무소에 파견할 계획이라는데 어떤 어민들 좀 안심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지난 주말에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네. 부산에 어떤 저도 뭐 회도 먹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 직접 눈으로 본 바에는 어떤 그 일반인들이 그 수산물을 즐기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라는 걸 느꼈는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천억 어민들을 그 지원하기 위한 긴급 예비비를 준비를 했다라고 하고 그것을 지금 이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은 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 괴담을 통해서 이게 그 계속 확대 재생산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정보를 주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수산물, 특히 네. 회라든가 어패류에 대한 섭취를 줄이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농어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과 함께 민주당의 좀 더 과학적이고 성숙한 태도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이 지금 그 광화문에서 시작을 해서 용산까지 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항의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갈 곳은 용산이 아니고 양산인 것 아니겠습니까? 양산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 그 재임 당시에 뭐 그 외무장관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그 방류 여부는 일본의 주권 사항이다. 나아가서 IAEA 기준에 맞다라고 하면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국회에 밝힌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왜 용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양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지 그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을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가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때가 되면은 아마 여기 계신 현근택 변호사님도 회 먹방 하시면서 아마 그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어류 뭐 이런 것들 잘 즐기면서 할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금 그 홈페이지에는 일본 홈페이지에는 한국어로 실시간으로 이 그 삼중수의 어떤 농도에 대해서 계속 있기 때문에 한 6, 7개월 지나면은 그로 인한 어떤 폐해가 크게 없다라는 네. 것이 국민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단순히 망각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그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현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이제 아사히신문 서울 지국장 진행 분이 보도를 네. 했었죠. 나중에 늦어지면 이제 총선에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다라고 했고 실제로 뭐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방류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신경 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울경이라든지 남해안이라든지 좀 어업이라든지 수산업 비중이 많은 분들은 당연히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특히 아마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여성
주부분 이런 분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뭐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실제로 이 수산업이나 이쪽에 피해가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는 아마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 수입 금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아마 분명히 요구를 할 텐데 그때 정부 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런 게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총선 이야기 나온 김에요. 최 변호사님, 지금 여도 야도 수도권 이기론 얘기를 합니다. 여권의 위기론 이게 엄살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껴서 하는 얘기인가요? 위기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서울, 인천, 경기도는 항상 험지 중에 험지였던 것이죠. 네. 특히 지난 그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힘들었고 서울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도 상당히 의석수가 열세죠.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점에서 네. 지금조차도 여전히 위기고 예전에도 위기고 앞으로도 항상 위기일 수밖에 없죠. 다만 그러한 것이 지난 대선 때 그리고 나아가 오세훈 시장 선거 때 지방선거를 통해서 상당 부분 회복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추세가 내년 4월까지 계속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내부적으로 뭐 여의도 연구원에서 어떤 뭐 보고가 들어왔네 그런 낭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살얼음 걸듯 한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 그것은 민주당이 마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과연 이 그 서울과 경기, 인천 지방을 뺏길 수도 없지 않느냐는 그런 위기감과 거의 대칭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근태 부원장님,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또 원희룡 장관 또 중진 움직임 관심이 쏠리는데 여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요.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이 세 사람이 수도권 선거에서 또 여권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구원 투수를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9대, 20대, 21대 쭉 오면서 지금 여권의 의석이 계속 줄어왔습니다. 의석은 계속 늘려왔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찌 보면 계속 이제 의석수를 늘리는 게 수도권의 승부였는데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에는 좀 비중 있는 정치인이 없지 않냐. 수도권에서 특히.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 한동훈 장관 계속 얘기 나오지만 명확하게 입장 없는 것 같고 뭐 당연히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장관은 당연히 출마를 하겠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당선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선거를 이끌려면 본인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네. 이제 다른 지역도 지원하고 이럴 텐데 제가 보기에 두 분도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강남 3구가 아니라 그러면 당선을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저는 아마 자기 지역구에 매몰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럼 전체를 선거를 이끌 만한 수 있겠느냐. 그거는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수도권은 거의 1-2% 차이, 1-2천 표 차이로 결정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최소한 한 50% 정도는 유지해 주면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한 30대 중반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리고 부정 평가가 중요한데 부정은 50대 후반에서 60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다. 네. 두 분도 아마 제가 보기에 뭐 두 분 자체 당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를 이끌기는 더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공천 관련한 관심이 쏠리게 마련인데요. 현 변호사님, 여당에서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철규 사무총장의 승선 불가론 이게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특정인을 겨냥한 것일까요?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 윤상현 의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뭐 방송이나 언론에서 하는 거 보면 이미 좀 마음은 떠난 것 같고 네. 본인이 일단 뭐 승객도 아니고 관이는 이제 그 배에 제 차는 탈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른 배로 옮겨 탈 거냐 말 거냐 이제 그 고민 중인 것 같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연속 2번 무속으로 단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천에 그렇게 신경 쓰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딜레마는 이거죠. 그러니까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다 수도권 선거 경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얘기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감성, 여론의 민감성에 대해 좀 둔감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처럼 누가 그럼 수도권 선거를 이끌 거냐 이 논란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특정인들을 겨냥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부인을 하고 있지만 네.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아마 수도권에서 출마하려는 원외 인사들과 그다음에 당 지도부와의 어떤 그 불협화음, 인식의 차이는 점점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거 아무래도 공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많은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승선 불가론을 꺼낸 여당 지도부를 향해서 선장 끌어내리고 배 가져간 해적들이다 이렇게 또 세게 비판까지 했어요. 전 대표였다는 점을 고려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봐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말씀은 좀 염치가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에 이 새누리당이 서서히 이제 침몰하는 과정에서 자기 살겠다고 이게 그 구명보트 타고 나가서 바른미래당을 다 했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배를 재정비해서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까지 온 과정에서 재승선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까지 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선장 끌어내리고 배 가져가는 해적들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공천을 주겠다 안 주겠다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네. 하면은 한 배로서 같은 배를 탄 사람으로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듯한 이런 말씀은 사실 삼가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특히 같은 당원 동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또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즉 MB계 대구 경북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른바 친박계 움직임인데 현 변호사님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새 분리기에 나선 겁니까? 제가 보기엔 뭐 MB계하고 친박계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친박계는 아마 대부분 이제 무소속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라든지 뭐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개인기로 돌파하려는 것 같고 MB계 같은 게 좀 다르죠. 대부분 지금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집권 여당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어느 좀 세력화 아니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분들은 이제 검사 출신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특별하게 뭐 이름이 오르내리거나 이렇지 않은 거 보면 그 숫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네. 그러다 본다 그러면 아마 MB계의 귀환, 그다음에 친박계는 각자 도생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육군사관학교가요 홍범도, 김좌진 등 이제 독립 영웅 5인의 동상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인데 갑작스럽게 이 같은 움직임이 있는 배경이 있을까요?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거 오버해도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냈던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씀에 사실 조금 더 공감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네. 이번 정부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백선엽 6.25 때 이제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친일파에서도 제외하고 또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거기에 보면은 동상도 설치하는 등 이념 전쟁에 있어서 예전에 그 저평가됐던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통해서 올바른 평가를 하는 그 부분에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홍범도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책에서도 청산리 전투라든가 봉오정 전투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런 부분들조차도 이게 그 흉상 철거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사실 물론 이 부분이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육군 사관학교에 있었다라는 그 위치란 측면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있었던 전쟁 영웅이라고 했던 항일 영웅이라고 했던 분까지 배제시켜야 하느냐 했을 때는 우리나라 어떤 역사 바로 세우기란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오른쪽 왼쪽을 다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관, 좀 더 네. 공정하고 바른 역사관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번 정부에 대한 그 역풍이 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어떤 여론의 어떤 그 수렴이라든가 어떤 학계의 논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것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아마 국민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납득하기가 어렵고 특히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손녀가 네. 이게 우리 그 국민의힘 쪽에 국회의원까지 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수위 조절, 속도 조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대통령실과 사전에 교감은 없었을까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용산과의 어떤 그 의사소통이 있었다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국민의 여론을 조금 더 들어가면서 속도 조절과 방향 조절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현 부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는 하다 독립 영웅 역사도 지우냐 이런 비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 중에 불가피하게 어찌 보면 뭐 지금 소련이 그 당시에 소련이었죠. 어떻게 관여된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이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일본과의 싸움에서 끝나고 나서 그러면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이나 이제 소련 지역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 전력이 있어서 배제한다. 지금 아마 나경원 전 의원님이나 최 변호사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본인 스스로 어떻게 의도적으로 해서 북한 정권에 수립한 정도 아니면 이거는 용납되는 수준 아니냐. 그게 제가 보기엔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고요. 이걸 왜 갑자기 한다고 그랬을까? 저는 이게 좀 이제 의아한 부분인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
뭐 좌익과 같이 못한다, 국민 통합 위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좀 이제 부응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나라 역사 뭐 수립 과정에서 남북이라든지 아니면 이념적인 대립이 극성 뭐 치열했던 건 모르는 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참여라든지 이런 게 아닌 사람들까지 다 배제하려고 한다. 그건 제가 보기에 너무 성격이 심하다. 지금 말씀처럼 이미 보수 정권 예전부터 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다 훈장 서운도 했었고 다 뭐 무슨 저 홍범도 함도 만들고 그럼 뭐 국방부에도 이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이제 다 이제 철거하려고 한다. 그건 제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른바 이제 방탄과 관련해서 여야 입장이 바뀐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8월 국회 조기 종료를 강행했고 여당은 이재명 지키기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민주당이 바꾼 거죠. 네. 사실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지난 7월 같은 경우에는 8월 위기설이라고 해서 8월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 조사와 함께 정기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네. 그 근거는 뭐냐면은 이화영 그 전 경기 부지사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7월 달에 있으면서 그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대북 쌍방울 800만 원 송금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에 대한 증언이 있을 것이고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그 검찰청에 소환해서 신문을 한 다음에 이어서 늦어도 8월 31일까지는 이게 구속영장을 치는 그 시나리오였습니다. 네. 그런데 드린 것처럼 이게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진술이 변경되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식으로 진술이 변경되니까 어떻게든 해서 그 재판을 공정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것이 조직적으로 있었다라고 할 만큼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던 그런 일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빨리 소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결국 정기국회 이전에 우리가 갈 테니까 불러서 그 이전에 구속영장 쳐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 시기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갑이다라고 하면서 갑질을 한다, 특권을 행사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을 만든 것은 의도적인 어떤 그 검찰이 만든 프레임이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현 변호사님, 민주당 네.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아마 이제 500만 달러 스마트팜 비용과 300만 달러 대북 방북 비용 이거 문제였거든요. 근데 500만 달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면서 계약금적으로 줬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남은 문제는 이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회장이 대납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 가려고 했을 때 네. 처음에 이제 그 프레임으로 가다가 사실 김성태 회장도 북한을 방북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도 영입하고 현대아산 본부장도 영입하면서 방북 신청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허가 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증언이 나오고 진술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었다. 나 혼자 가려는 게 아니라 같이 가려고 한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사건의 처음 시작은 쌍방울이 변호사비 대납해 준 거 아니냐. 요걸로 시작됐습니다. 네. 시작됐는데 아시다시피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출신이 뭐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원래 뭐 기업인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쌍방울도 인수하게 됐고 나중에 이제 뭐 주가 조작으로 처벌도 받았는데 핵심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대북 테마주를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실제로 나노스가 코스닥 3위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주가 조작으로 해서 수천억 이익을 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쌍방울과 관련된 이 주식과 관련된 기소는 공시를 잘못했다. 네. 공시 잘못한 거는 뭐 벌금형이라든지 과태료 정도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핵심이 뭐냐? 저는 쌍방울이 대북 테마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시도했던 거 아닌가? 왜 그거는 수사를 안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본인이 방북하려고 했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 방북하려고 할 때는 돈을 대신 내줬다 그러면서 그럼 본인 방북할 때는 돈을 안 내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네. 최근 민주당 상황과 관련해서 플랜 B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실체가 있는 겁니까? 이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견제해온 이상민 의원이죠. 이 대표가 안 물러나면 거치 결심할 의원들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데요. 뭐 이상민 의원님은 뭐 죄송합니다만 뭐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대표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이제 대표 물러난다에 앞서진 분인데 이 얘기 뭐 처음 한 것도 아니세요. 네. 그러면 사실은 뭐 원래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몇몇 분들 자기 이렇게 세력을 모으든지 지지를 받아서 그냥 실행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본인 스스로도 제가 보기에 뭐 나가시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아마 뭐 이런 여러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아마 약간 노이즈 마케팅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여당 일각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부재는 곧 여당의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맞는 얘기입니까? 이 대표를 통한 뭐 야권의 결집력이 강해졌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웃프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말 그대로 어떤 뭐 주가나 이런 시장에서의 어떤 리스크, 불확실성이 구속을 통해서 확실하게 되어버리면은 그 리스크가 해소돼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민주당은 새로의 진영을 짜고 리더십을 짜고 내년 4월까지 대응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러면은 결국 지금의 어떤 그 민주당의 자충수를 통한 어떤 반사적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는 것이 오히려 내년 총선에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당략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후폭풍은 그냥 그 후폭풍이 어떤 정치에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지방 권력으로서의 어떤 성남시장과 또 그리고 또 경기도 지사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야심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수천억이 되는 것을 자기와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나아가 본인의 어떤 그 방북과 관련해서 기업인으로 하여금 돈을 넣어줬는지 이 부분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형사적인 것은 형사적인 대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네.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이게 뭐 한마디로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글을 썼다가 그것도 30분 만에 6번이나 지금 계속 변경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이것이 소설이고 잘못된 팔리지도 않을 소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꽁꽁 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검찰의 조사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입증해야 될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공소장이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 또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한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5월 부르지도 않은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출석 쇼를 했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다음 주 중에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사건 관련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체포 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과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하락했고 RN서치 조사에서는 지난주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간 대통령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뭐 답보 상태인데 한국 갤럽의 경우에도 뭐 1% 포인트 내려간 거라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현안들이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프레임화돼서 네. 진영으로 나누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다만 한국 갤럽은 2주 전에 이제 조사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직전 조사가 2주 전이라서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변화가 좀 많은 곳은 수도권입니다. 네. 서울, 인천, 경기, 뭐 수도권 위기설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수도권은 다른 요인보다는 부동산도 있고 경제 요인이 최근 들어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로 1순위가 외교, 2순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꼽혔습니다. 네.
직전 조사 대비 11%포인트, 9%포인트 상승한 수치인데 그렇다면 향후 윤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핵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거는 상당히 이제 민심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갈 이슈고요. 그것 외에도 지금 그 일본 관계라든지 또 그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잘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계속 부정평가로 올라오고 있어서 이거 대통령 지지율에 지금 당장 답보 상태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조금씩 정당이라든지 특히 이제 여당이라든지 이쪽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번 그 조사들 갤럽하고 아랜서치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정당 지지율에서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민주당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겠거든요. 네. 결국 이 당의 정당 지지율의 어떤 변화는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 반영됐습니까? 뭐 부분적으로는 반영됐습니다. 갤럽 조사도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것은 뭐 방류한다고 계속 또 예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선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것은 2008년에 강우병 사태처럼 어느 특정 시점에 대통령의 국정수행이나 정당 지지율에 확 급격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서서히 조금씩 영향을 주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방류가 되면서 이제 국면 전환이 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심리적 불안이었다면 이제는 수산물 소비 위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 울산, 경남 대통령의 지역적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대체로 우리가 횟집, 또 네. 수산물 그러면 자영업이거든요. 자영업청의 지급별 분포로 보면 다른 지급군보다는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이제 이 문제가 경제의 파급을 영향을 줬을 때 그때 어떤 지지율 흐름의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진단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실제 경제적으로도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매일경제 또 MBN이 아니라 매일경제 TV를 보는 시청자분들도 많은데 최근에 이제 수산업과 그다음에 이제 양계, 닭고기, 그다음에 방사능 측정 쪽에 산업군에 대한 영향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네. 경제적 영향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 네.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잖아요. 네. 여론조사 공정조사를 보니까 국민 과반 이상이 잘못한 편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외교적 성과가 빛을 발하지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날 그 공정에서 같이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36.4%예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60.7%가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이 외교 그 삼국 정상회의 평가가 대통령 지지율에 보다는 조금 잘했다고 하는 평가가 약간 높지만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은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상회의 평가의 효과는 별로 없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는 이 평가를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대국민 담화라든지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뭔가 대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한데 네.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부정평가가 이 여론조사 공정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던 것을 보면 서울하고 40대였고 긍정평가는 PK 지역과 60대 이상이어서 어쨌든 지금 수도권에서의 변화가 이런 사안들이 수도권에 좀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종찬 수장님, 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걸 두고 여야 지금 서로 다른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일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지금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정치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수산업계를 방문해서 불안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네. 각기 다른 여야 대응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양쪽도 어느 쪽으로도 안 가고 있어요. 네. 이게 참 특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원인이 됐는데 여하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국내에서 또 우리나라가 방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본의 이 방류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거나 일본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어떤 방법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여야가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원인인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힘을 합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싸우는 구도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또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또 정부가 맞다. 괴담이다. 아니다. 제2차 태평양 전쟁이다. 아니다. 선동이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맞서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도 이게 지금 지지가 가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특이한 게 네. 일본이 원인인데 우리나라의 여야가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게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 수장님, 아랜서치 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60.9%로 조사됐습니다. 네. 반면 이제 보수층에서는 피해가 없다 이런 의견이 과반을 넘겼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정치권에 미칠 화장은 어떨까요? 어쨌든 이 결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미 국민들은 아직 이제 우리 이제 방류가 되기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피해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크게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60.9%나 나왔거든요. 이미 좀 약간 그 보수층은 또 반대의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념 성향을 중심으로 어떤 그 양단화되어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고 또 수산물 소비가 굉장히 많은 국가로서는 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당장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어시장 같은데 손님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은 지금 이제 장외 집회로 이제 그 하반기 그 어떤 전략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또 저는 이것이 또 그러한 흐름이 수도권의 어떤 그 여야 정당의 특히 이제 여당에 대한 위기론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주장님, 네. 총선 이야기 해볼게요. 국민의힘 일각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게스팅 보터로 불리는 서울과 충청권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뭐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수도권만 놓고 보면은 경기 지역이 대체적으로 이제 여당이 좀 열세입니다. 네. 현직 광역단체장도 더불어민주당이고요. 그리고 지난 이 대선과 또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선거는 물론 이제 31개 자치단체 중에서 22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가긴 했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도가 좀 위기론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다른 이유보다도 결과적으로는 경제입니다. 요즘 서울에도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고 가락 또 시장이 있고 이런 데 이제 뭐 수산물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을 지역적으로는 해안을 끼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이겠지만 산업적으로는 서울도 영향, 또 국가 경제가 위축될 때 충청권이 다른 곳보다도 더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부동산 등 경제적인 요인이 또 경기도 지역, 또 충청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네. 지도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가 용산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를 봤을 때 수도권 위기론의 실체는 어떤 겁니까? 일단 정당 지지율 중심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조금 밀리는 적도 있었고, 근데 ARS 조사에서는 잘 밀리지가 않았는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ARS 어떤 추세선보다는 전화면접 추세선을 조금 더 신뢰성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무당파층이 늘어난 가운데 민주당이 좀 국민의힘에 밀리는 양상이었는데 금요일 날 나온 거랑 오늘 나온 그 아랜서치 자료를 보면은 서울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아랜서치 자료는 지난주 대비 40.1에서 51.9%, 국민의힘은 38.6에서 28.7%, 갤럽도 민주당이 27에서 37, 국민의힘이 34에서 29로 패턴이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네. 민주당이 굉장히 큰 폭 상승을 했고 국민의힘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순히 위기론, 수도권 위기론, 여당에서 위기 아니라고 하지만 위기가 아닌지 그건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큰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금 볼 수 근데 있습니다. 최근에 10%포인트 변동이 있다면은 네. 어떤 특정 요인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무당파층에 있던 층이 응답을 좀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기존에 서울에서 양당에 대해서 다 실망을 느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좀 서울이 약간 이제 경기도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조금 보수 성향이 강한데 그 층의 생각이 지금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이 정부가 이 정부를 믿고 계속 이 모든 정책들을 지금 바라볼 수 있겠냐. 특히 이 후쿠시마 오염수뿐만 아니라 최근에 잼버리라든지 그다음에 해병대 수사 관련한 거 이게 다 지금 여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당층에 있던 사람들이 좀 움직임이 지지 있는 거죠. 어느 네.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네.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년에 이 수도권 총선은 7%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수도 7%의 중도가 더 적극적으로 보수 쪽으로 오느냐,
그리고 샤이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꽤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민주당이지만 전화 면접 조사에서 직접 물어봤을 때는 좀 소극적인 정당 지지율이 나온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좀 샤이 진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들이 얼마만큼이나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는 결집도 문제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좋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얼만큼 중도층을 흡수할 정도로 올려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반대로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 또 뭐 돈봉투 리스크나 이런 코인 리스크, 이런 리스크를 얼마나 털어내느냐, 털어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샤이 진보가 지지하겠다, 또 투표하겠다는 의향으로 나오느냐가 핵심이라서 이른바 7%의 전쟁이라고 봐요. 네. 이은영 소장님, 네. 민주당 상황을 보면 핵심 기반 지역인 광주 전라 이쪽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네. 핵심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이 내년 총선 득표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호남에서 지지율이 하락을 했지만 그 하락폭이 민주당의 경우 한 3%포인트 정도거든요. 그리고 네. 무당파가 최근에 호남에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무당파층이 30% 살짝 넘는 수준으로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서울 지역의 변화, 그것과 같은 흐름이 만들어진다면은 이 무당파층도 결국에는 어떤 한쪽으로 방향성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호남에서는 지금의 여당보다 야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겠죠. 네. 배 소장님, 현역 지역구 교체에 대한 여론이 높지만 민주당 의원의 대다수 자리를 차지한 광주 전라 지역이요. 예. 현역 교체 여론이 6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어떤 점을 시사합니까? 이게 이른바 유달산, 무등산 분노라고 해야 되겠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니 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까 이른바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느냐,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이른바 무주공산으로 당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지난 지방선거 때도 광주시장 투표율이 매우 낮았어요. 그랬던 이유는 뭐 또 그 사람이야? 뻔한 사람이야? 이게 이제 호남의 분노거든요. 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딱지만 달고 나오면 당선되기 때문에 이건 TK 지역의 국민의힘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분노가 지금 이 결과에 담겨 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민주당이 호남 공천 제대로 혁신적으로 안 하면 수도권에 여파가 미칩니다. 왜냐하면 호남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말고 무소속 일부가 뭐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당선되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분노한 민심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른바 가족들이 있는 곳인 수도권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심판해줘. 그러면 이 호남 공천을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못하면 수도권 민심에 그 여파가 미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뭐 매 총선 때마다 교체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최근 조사에서도 보면 갤럽에서 거주하는 지역의 현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는 것에 찬성 여론이 30.3, 네. 반대가 51.2입니다. 예. 뭐 미디어 토마토 역시 새 인물에 투표하겠다 여론이 높고요. 그러면 내년 총선 공천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까요? 굉장히 큰 변수를 지금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역대 이제 총선이나 이런 결과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좀 교체율이 높아요. 한 40%가량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론, 이거 좀 높긴 했는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51.2%나 나온다고 한다는 거는 실제 총선 가까워졌을 때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현역 프리미엄이 지금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도 그 조광특위에 대한 어떤 지역위원장들도 발표를 했는데, 네. 중요하게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교체율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 지금 그 각 당의 텃밭이 되는 지역에서는 교체율에 대한 전망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은 50%에서 80%까지 나오고 살생부가 지금 막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현역들이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깊은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것이, 우리 스페셜에서만 좀 스페셜하게 보여드리는데, 앞서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나왔는데 이게 16개 시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데 눈을 좀 부릅뜨면 보입니다. 중간 정도 지점에 광주가 있는데, 광주에는 내년 총선 현역 의원이 15%예요. 네.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의 유권자들이 지역의 현역 의원에 대한 만족도가 1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혁신 공천을 못하고 그냥 현역들이니까 이 사람들 뭐 그대로 공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 분노가 수도권으로 온다는 걸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론조사 공정조사를 보니까요. 총선 지역구 투표를 어디에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이 34.4%로 조사가 됐는데 정당 지지율이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 조사 이거는 어떤 점을 시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이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45.4%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고 그리고 자동응답 조사에서 샤의 진보까지 포함되는 걸 생각한다면 이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은 더 국민의힘은 상당히 위기다. 특히 수도권에 이건 네.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의 공이 옮겨가 있다. 그럼 국민의힘은 수도권의 지지율을 올리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반사이익은 국민의힘의 총선 경쟁력에 제한돼 있다. 네.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 또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총선을 관통하는 정부 여당의 경제 혁신 정책이 뭐냐, 사회계획 정책이 뭐냐 이게 나왔을 때 더 국민의힘에도 기회가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셨으니까요. 예. 이 사법 리스크로 표현되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가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 득이 됩니까? 일부 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일부. 네. 일부 이제 중도 보수적 성격 또는 중도에 좀 가까운 약간의 오히려 보수적 상대적으로면 이쪽에는 결집을 하는 하나 요인도 또 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또 여론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갔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단순히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그런 설명을 하거든요. 네. 또 도주의 우려도 없다. 그리고 여전히 법적으로 다퉈야 된다. 이렇게 또 재판부에서 설명이 나오면 그것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40대 화이트 갈라가 약간 느슨해졌는데 이들이 또 결집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기 잠깐 제가 한 말씀 더 네. 보태면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잠깐 기소가 돼서 구속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 머그샷이 나왔는데 100억 이상의 후원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속이라는 것도 어느 그 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한을 넘어서서도 구속이 되지 못하고 기소가 돼도 그게 잘 영장 청구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결집의 어떤 힘 그리고 오히려 탄압받는 이미지를 통한 영웅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린다면 트럼프의 경우와 비교를 한다면 트럼프의 경우는 그래도 일단 절차대로 가서 본인이 뭐 보석이면 보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만큼 또 팬덤이 있는 경우고 네. 이재명 대표도 팬덤이 있죠. 결과적으로는 중도를 끌어들여야 되는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본다면 얼마나 법적 대응에 더 당당하게 뭐 조건 제시 없이 임하느냐가 특히나 중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검찰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네.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했잖아요. 네. 올해만 5번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건데 지금 뭐 소환 날짜를 두고 충돌이 있었고요. 현재 수사 흐름이 내년 총선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상당히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지금 네. 다음 주 지나면은 이제 바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정기국회 9월 정도 지나면은요, 바로 이제 선거 국면으로 같이 들어가요. 네. 지금 지역별로 아까도 이제 호남이나 이런데 여러 가지 여론을 봤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후보들이 너무 넘쳐가지고 지금 전현직 의원을 포함해서 지역별로 뭐 8에서 10명 이상씩 지금 후보들이 나서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선거 국면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만약에 소환을 하고 뭐 영장을 치고 체포동의안을 보내고 이런다면은 선거 전에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좀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잖아요. 네. 그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도 한 2년 뒤에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50대 후반의 지지율을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30% 중반인데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까지 이어져서 서울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검찰의 이런 어떤 것들은 다 정치 탄압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1차 분수령은 어쨌든 회기 중에 영장 그렇죠. 청구했을 경우에 어떤 네. 대응을 할 것이냐 이 점인 것이죠. 현재 근데 지금 어저께도 장애 집회가 있었는데 그 분위기를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가결을 시킨다 그럴 경우에 그 민주당의 의원들은 아마 당원들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낙선 운동을 벌일 그런 기세의 네. 분위기였어요. 배 주장님, 네. 최근 이재명 대표 사퇴설 관련해 일축했습니다. 이제 비판적 입장을 내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거취 결정까지 언급했는데 이게 이 의원의 발언이 좀 파급력이 있게 들립니까? 아니면은 뭐 지나가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시나요? 이재명 의원이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의 발언은 결국 여론과 관련됐다고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이은영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또 수도권 여론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민주당의 지지율과 연결돼 있고 이게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한다면 가령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에 왔는데 가결이 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정면으로 가지 못하고 또 부결을 시켜버린다. 이렇게 되면 여론은 또 상당히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전이 지역구인 이상민 의원이 또는 경기도가 지역구인 조홍천 의원이 얼마나 힘들어지겠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더 당당히 더 정면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한 20초 남았는데 이번 주는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어제 시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불만을 토로하시고 수산시장의 그런 경제와 관련된 연결이 안 좋게 되면은 이게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검찰이 소환하는 것이 30일이고 또 이하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이번 주 다가오는 주에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이슈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4%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전망치는 2.2%로 낮췄습니다. 중국발 부동산 침체 등으로 글로벌 성장세가 추가로 약해지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1.2%, 1.9%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1954년 통계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게 되는 셈입니다. 외교적 노력과 구조 조정 등 장기 저성장 극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합심해서 위기 극복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충돌과 갈등, 수사와 감사의 연속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